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탄생 과정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 FRB라고 하죠. 1913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 영국은 1696년 그랬고, 스웨덴도 거의 1650년대. 근데 이 미국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19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첫 번째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고요. 실은 세 번째 중앙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첫 번째, 두 번째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인데요. 1776년에 이제 독립을 전후해서 막 독립하고 나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때 영란은행을 본떠서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 민간 주주로 구성이 된, 그리고 상업은행으로도 영업을 하는 북미은행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뱅크 오브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데요. 이 은행은 연방 정부에 대한 대출의 대가로 그 금태환이 가능한 이런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이제 세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영란은행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중앙은행 기능을 포기하고 그냥 필라델피아의 주정부가 인가한 상업은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이 해밀턴은 본격적으로 이 연방준비은행을 만드는데요. 1791년부터 1811년까지 존재했던 첫 번째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제1차 미국 은행이라고 합니다. First Bank of United States라고 하는 건데요. 해밀턴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연방주의자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중앙은행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반대로 있던 반연방파의 토마스 제퍼슨이죠. 3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쪽에서 반연방파는 결사반대합니다. 중앙은행 안 돼.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발생한 존로 사태에서 보았듯이 종이화폐가 무슨 돈이냐. 그리고 해밀턴을 비롯하는 이 북부 상공업 세력들이 세운 민간기관이 중앙은행이 되면 연방정부의 힘이 그대로 넘어갈 거다. 또 이 반연방파의 생각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소수가 대중을 지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로 보았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연방준비은행을 둘러싼 이런 논쟁들은 미국의 연방파, 반연방파의 이 어떤 정치 철학적인 차이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권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 집단의 반대에도 부딪혔는데요. 그 직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독립 이전에 발행했던 대륙 지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지폐에 대해서 이 신뢰가 높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요.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폐를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한 것도 있었고요. 또 은행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면은 은행 비즈니스를 거의 독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기도 해서 반대했다고도 하고요. 막 나라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준비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찍었다가는 정말 존로처럼 프랑스처럼 박살나는 것 아닐까, 이런 식의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대립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요, 1791년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이 중재합니다. 그러면 한 20년간만 실험으로 운용해보자. 이렇게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밀턴은 반대의 어떤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막 지폐를 찍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분은 한 20%만 하고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가들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791년에 첫 운영을 시작을 하고 약간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20년 동안 어느 정도 부드럽게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1811년에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이때가 그 반연방파였던 토마스 제퍼슨의 임기 시간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허용해 줄 그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그냥 해체가 됩니다. 어처구니 없이 그냥 해체가 되는 상황이죠. 20년간 잘했는데. 그런데 1812년에 이제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워싱턴이 함락을 당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보니까 그 반연방파 입장에서도 중앙은행이라는 것들이 있었으면은 저 어떤 통화 정책,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안정적 이런 것들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두 번째 중앙은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1816년에서 1836년까지 있었던 이제 제2차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이 2차 중앙은행은 그 강력한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연방파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가 20% 소유하고 나머지는 80%는 일반 투자가들로 이렇게 했는데요. 1823년쯤에 이제 니콜라스 비들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은행장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1830년대 20년간의 실험이 거의 끝날 때쯤 은행을 두고 이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 미국의 은행의 성공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들입니다. 이때는 논쟁은 연방파, 반연방파가 아니고요. 파퓰리스트 대 반파퓰리스트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입니다. 대형 중앙은행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서민의 적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1833년 그 제2차 미국의 중앙은행의 만료를 3년 앞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 중앙은행 폐지 이슈였습니다. 비들은 어떻게든지 이 앤드류 잭슨을 떨어뜨리려고 막 노력했는데 안 됐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1836년 드디어 20년간의 영업 연장을 거부하면서 이 제2차 미국은행도 그냥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후 80년 동안 미국은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들을 재무부 또는 다양한 청산소 또는 뭐 지역은행 이렇게 넘겨주고요. 중앙은행 없이 미국은 주기적인 금융위기에 반복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2차 미국은행이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 이렇게 주정부 인가만으로 은행 설립이 가능한 시스템, 프리 뱅킹 시스템 또는 자유은행주의라고 합니다. 그 중앙은행 필요 없고 그냥 금태환이라든가 또 적절한 어떤 통제, 대출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중앙은행 없이 뭐 경제 성장하고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굳이 강력한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유뱅킹 시스템인데요. 자유은행 제도는 이제 1830년대 뉴욕과 미시간에서 시작돼가지고 61년 남북전쟁 때까지 이제 18개조로 확산되면서 계속이 됐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정부가 은행 지급 준비율, 또 대출, 예금, 이자율, 이런 최저자금금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제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강력한 중앙이 아니라 주가 하다 보니까 은행 설립도 좀 쉬워지고 하면서 소규모 은행들이 난립하기도 했고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은행들이 많아져서 금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또 은행권 발행도 오히려 쉬워져가지고 통화량 남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쉽게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27년 정도
그 프리 뱅킹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가 남북 전쟁 때 그린백 이런 통화량 발행 이런 것들로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정부가 그래도 강력한 중앙은행까지는 아니지만 통화와 은행 제도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이런 국법은행법으로 주법이 아니라 국법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 은행을 컨트롤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서 일단 프리뱅킹 시스템은 요 한 30년을 경험하고 사라지게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중앙은행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의 한 50년이 지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이후에 1914년에 미국 연준이 만들어지면서 은행권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일단 1862년 이후에 미국 정부 지폐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지폐가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1860년대 이후에 한 50년 동안에는 강력한 중앙은행은 없는데 그래도 은행들이 주가 아니라 미국 정부, 중앙정부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1800년대 후반때 이 금융회사들이 부도 나고 뱅크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미국은 계속해서 금융혼란이 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강력한 중앙은행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1913년에 세 번째로 연방준비은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배경이 됩니다. 특히 190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 공황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었고요. 1907년에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하니까 미국의 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이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맨해튼에서 3위 은행이었던 니커버커 신탁은행이 파산하면서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JP 모건, 네, 지금도 유명하죠. 이 은행이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하는 것처럼 전체 금융기관들을 모아서 최근에 중앙은행이 하는 것처럼 정부와 은행을 압박하고 하면서 자금을 공급하면서 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실제로 거의 최종 대부자 비슷한 역할을 한 건데요. 이러면서 동시에 자기 쪽과 반대 쪽에 그 철강회사였던 테네시 철강회사 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런 기능을 왜 민간한테 하게 해서 이런 금융 혼란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게 하느냐. 강력한 중앙은행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1913년에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앙은행은 그 처음에는 강력한 중앙은행이 생기는 것을 되게 싫어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1913년 연준법 통과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강력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거를 미국 정부, 대통령이 좌우할 텐데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또 당선되기 위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화를 막 풀게 하는 선거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없던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게 되고 선거철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나중에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 이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역 연준으로 이렇게 쪼개서 됐었고 그 다음에 연준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공급시장 조작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3년에 처음에 이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그 지금처럼 물가를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것에 핵심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금융위기 이런 혼란을 컨트롤하기 위한 이것들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위기 시에 탄력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자, 금융위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후에 이제 연준이 은행권을 발행해서 기존의 재무부가 발행했던 지폐, 민간은행권을 하나씩 다 흡수하면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대공황을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점차 이제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준이 창설된 이후에 일단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였고요. 단기 시장의 차익 여건이 개선되는 금리가 쭉쭉 내려갔기 때문에 자 이런 효과를 보이면서 안정을 찾다가 1910년대 후반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 연준의 역할들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그 연방준비은행이 1913년에 만든 게 지금 세 번째 연준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이 어떤 이슈로 만들어졌고 왜 이게 그 바로 해체됐고 또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가는 과정에서 중앙은행 없이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미국 이 은행 시스템의 어떤 초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